자,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 찍는데요. 이제 저도 휴가라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또 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띠를 안전띠를 안 맸네. 휴가 기간 동안에 그냥 할머니도 모시고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일요일도 끼고 해가지고 원래 6일,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을 6일 뺐죠. 6주 동안 이제 쉬는 날 없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휴가라고 받은 게 이제 이틀이죠. 원래 빨간 날 제외하면. 뭐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바쁘게 휴가긴 했는데, 짧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또 하진 못하고 그냥 가족들이랑 밥 먹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죠, 그죠? 근데 오늘 뭔가 줌이 길게 당겨져가지고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 같네. 그동안 시험기간 동안에 미뤄뒀던 머리도 좀 깎고 파마도 좀 했는데 좀 이쁘게 나와가지고 마음에는 드네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있는데 마음에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책 독서 얘기하다가 좀 영상이 끊겼던 것 같은데, 책 얘기나 좀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쉬는 날 동안에 그 신간 있죠? 기사단장 죽이기 좀 사본 지는 한참 됐었는데 1권도 본 지가 한참 됐어요. 한 3달 정도 전에 1권까지 보고, 그 다음에 2권 절반 정도 보고 또 한 거의 두세 달 가까이를 묵혀놨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다 봤죠. 완결까지 봤는데, 내가 전형적인 하루키식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워낙 전형적인 스타일이라서 더 추가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재밌게 봤는데, 후반 갈수록 좀 약간 좀 루즈해지더라고요. 후반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하루키 작품의 어떤 그런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은 일상이 비일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비일상 속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판타지 요소들, 그런 게 등장하고, 그러한 판타지 요소를 둘러싸고 주인공이 그 속에서 겪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어떤 상실이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결말에서는 이제 다시 어떤 재결합, 아니면 치유의 결말,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편인데, 근데 이제 또 말로 하면 뭔가 기승전결이 명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모호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등장했던 그 불가사의 그런 판타지 요소들이 명백하게 해결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공의 어떤 상황, 현 상황이 뭔가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것 뿐이지, 비일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의 명확한 설명, 해결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설명이죠.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비일상 어떤 판타지를, 그것과 주인공은 더 이상 관련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결말 지어버리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을 보는 내용에서 흡입력과 미려한 묘사,
그 문체, 그게 이제 어떤 하루키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또 빠짐없이 등장하는 어떤 성적인 요소들. 근데 정말 야하지 않게 그런 성적인 요소를 어떻게 쓰는 작가도 그렇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밥 먹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묘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일상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녹아드는 그런 묘사인데, 그래서 뭐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그냥 뭐 갑자기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근데 신기한 일을 겪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했네,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되게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죠. 호불호가 되게 갈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되게 팔렸던 작가라는 거. 그래서 뭔가 좀 허세 부리기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뭐 허세 때문에 끌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인공의 어떤 그런 담담한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잡아끄는 그 사건의 흡입력,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를 봤는데, 근데 뭐 전작 1Q84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양장본이다 보니까 책값도 어마무시했는데 두 개 합쳐서 아마 거의 한 5만원 돈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돈이 아깝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좀 아무래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끝에가 너무 허무했어. 그러니까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니까 도입부만 얘기하자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다시 이제 다시 그 이혼한 부인이랑 결말만 놓고 얘기하자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허무했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게 그 허무함이 극에 달했다 그래야지. 그냥 끝나는데, 저야 뭐 워낙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보통 뭐 하루키에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스타일을, 어정쩡한 스타일을 별로 싫어하시는 분은 안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Q84는 한번 읽어보세요. 1Q84는 정말 어떤 그 하루키의 전형적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 어떤 결말 부분이 2권에서 원래,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건 2권에서 끝나는 거였대요. 근데 3권 같은 경우는 약간 팬픽처럼 쓴 거다, 외전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권까지만 본다 쳐도 나름 그 기승전결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고, 3권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결말부까지 확실히 뭐 간주할 수 있는 뭐 그런 소설이라서. 그리고 그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그 흡입력이 정말 굉장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탁월한, 뭐 제가 일본어를 그러니까 회화는 되는데 해석은 못해요. 그러니까 한자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일본어판을 원본을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원본에서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번역가님이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그 번역본을 봤을 때만 해도 정말 그 묘사하는 문체가 정말 굉장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묘사가 정말 좋았거든요. 뭐 소설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또 공부용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야기 플롯 짜임새도 상당히 괜찮았고, 어떤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그 서로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하나씩 이어나가는 그런 스토리 전개도 참 백미죠. 서로 관련했던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짜여나가면서 마지막에 한데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정말 괜찮았고,
그리고 어떤 그 항상 등장하는 판타지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또 그런 요소가 어떤 사건 전개에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항상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됐었고, 그래서 참 재밌게 본 소설이고, 한때 뭐 근데 1984가 출간됐을 때 지하철에서 항상 사람들이 항상 끼고 다니는 그런 책이었죠. 그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들 뭐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책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몰랐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의 카프카라고 그 1984 전에 냈던 작품이 있죠. 제가 사실 하루키 입문하게 된 게 그 해변의 카프카로 입문하게 됐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984보다는 해변의 카프카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소년이어서 그런가. 제가 그걸 처음 이렇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서 좀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가, 해변의 카프카가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재미를 떠나서 그냥 막연하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 재미로 따지면 사실 1984를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막연하게 정이 더 가는 작품은 해변의 카프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하루키가 이제 첫 장편이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번역명으로 상실의 시대고, 원문은 노르웨이 숲이 이제 데뷔작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한번 봤는데 전형적인 하루키식 소설이었지만 딱히 뭐 그렇게 초기작이다 보니까 재밌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있어서는 막 매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었는데, 막 정말 이야기가 재밌어서 막 빠져들어서 읽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문체를 감상하는 뭐 그 정도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엄청 강추하는 추천작이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래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아시아권에서는 끊임없이 노벨 문학상으로 거론되는 작가다 보니까 한번 꼭 참고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한다는 정도는, 1984 정도는 대표작이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때 그래서 막 1984 신드롬이었죠. 막 그 해설집도 막 팔고 그랬습니다. 해설집도 막 그 1984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해설집 같은 것도 막 나와가지고 팔리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로 무라카미 하루키 이거 노벨상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또 만만한 상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 작가 얘기를 하면서, 하루키를 얘기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어떤 소설 내에 성적인 묘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금 지정을 받지 않는 걸 보면은,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기준이 좀 다른가 싶은데, 항상 보면은 상당히 성적인 묘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18금 받은 소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저작 뭐라 그러죠? 거기 심의회? 무슨 심의회인지 제가 정확히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뭐 청소년들도 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심의를 했겠죠. 그래서 뭐 청소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다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사서 보면 돈 아까우니까. 사서 보면은, 저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집의 의미도 있어서 항상 책을 사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책값이 또 요새 비싸잖아요. 도서점까지니 뭐니 해가지고 비싸니까. 직장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읽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그걸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국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필수로 봐야 되고, 성인들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오늘 아직 주차장 들어가기는 조금 멀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나가지고 결론은 책을 좀 많이 읽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